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2018년 사설 모의고사를 좀 풀었는데 거기에 가전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글이 있어서 그 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전체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면 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갈래일 거예요. 고려시대 때 신진 사대부들이 창작했던 소설의 전 단계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갈래가 가전체잖아요. 자, 가전체에 어떤 것들이 속하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글 한 편을 통해서 좀 잘 정리해 놓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봐요. 가전 또는 가전체 소설로 분류되는 작품들은 특정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해서 그 가게, 생애, 성품, 공적 등을 기록하는 전개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의인 전개체라고도 한다. 자, 가전 또는 가전체 소설을 설명할 거예요. 네, 이게 주어죠. 이것에 해당하는 서술어 뭐예요? 의인 전기체라고도 한다. 이게 서술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가전 또는 가전체 소설이라고 분류되는 작품들은 첫 문장 뭐라고 한다? 의인 전기체라고도 해. 이렇게 설명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질 때 지금 문장이 거의 세 줄이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길어졌을 때는요. 주어부에 해당하는 거랑 서술어의 부에 해당하는 걸 먼저 이렇게 딱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엮어놓으면 굉장히 편하실 수 있어요. 자, 정리해봐요. 이 네 줄짜리 문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다? 가전 또는 가전체 소설은 뭐라고도 한다. 의인 전기체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의인 전기체라고도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게 중간에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야. 자, 왜 의인 전기체라고 하느냐? 첫 번째, 특정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더라. 무엇을 의인화하더라? 사물을 의인화를 하더라.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다? 이 작품류들의 주인공은 사물이더라.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마치 사물을 사람인 것처럼 설명하더라. 라는 거지. 두 번째는 뭐야? 그 가계. 여러분, 가계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가문의 족보예요. 족보. 가문의 족보, 생애, 성품, 공적, 공헌한 업적. 나라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전기의 형식을 빌렸더라. 그래서 뭐라 그런다? 의인 전기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의인 전기체. 첫 번째, 의인은 뭐다? 사물을 의인화한 거다. 두 번째, 전기체는 뭐다? 전기체는 뭐다? 전기의 형식을 빌렸다라는 뜻이다. 전기의 형식을 빌렸다. 그러면 전기는 뭐냐? 전기는 뭐냐? 설명해주고 있죠. 가계, 생애, 성품, 공적 등을 기록하는 게 뭐다? 전기 형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거죠. 가전은 고려시대 때 나왔어요. 고려시대를 예를 들어 말하자면 고려시대 때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대단히 국가를 위해 충성한 사람이 있었던 거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충신이 얼마나 나라에 공헌한 일이 많은지는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후손들도 알고 있어야지. 왜? 그래야 따라할 거 아니야.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의 일대기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기록해서 남기려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글이 나왔다.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 여러분 일대기 무슨 뜻이라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일대기를 기록하려는 작업들이 있었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기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기문은 특정한 형식이 있었던 거죠. 특정한 형식. 어떤 형식이 있었는지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 도입 3단의 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개, 그리고 마무리. 사실은 2019년 수능 특강에서는 이거를 뭐 5개의 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그냥 퉁쳐서 크게는 그냥 3단계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자, 어떤 전개였느냐? 도입 부분에선 뭐 하냐면 아까 그래도 나왔죠. 가계를 소개해요. 가계는 뭐라고? 가문의 족보라고. 우리 조상의 첫 출발은 어디였었고 우리 고조할아버지는 뭐 하셨고 증조할아버지 뭐 하셨고 우리 할아버지 뭐 하셨고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족보를 쭉 훑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생각하기에 어떤 특정한 위인이 나왔다면 그 위인은 자기 혼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가문 속에서 어떤 조상의 어떤 내력 속에서 나온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 인물의 기록물을 남길 때도 먼저 그 가문의 족보를 쭉 소개해 줬다는 거지. 예?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유학에서 여러분, 유교에서 가장 큰 효도가 뭐야? 내 이름을 날리는 거잖아. 그럼 내 이름을 날리면 내가 역사적인 기록이 될 때 어떻게? 우리 부모님 이름도 나오고, 막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이렇게 가문이 빛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야. 가계 소개를 했단 얘기예요. 도입 부분에서. 전개는 이제 가장 핵심 본문이 될 거예요. 그 인물이죠. 주인공의 일대기를 얘기해 주는 거야. 뭐 중심으로 해주냐면 행적 중심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게 전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뭘 해줬냐면 여러분 이거 누가 기록했을까? 이런 걸 기록하는 게 소설가가 하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했냐면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들이 했어. 그럼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관이라고 불러요.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 근데 이 사관이 기록하면서 자신의 평가를 덧보태는 거지. 아, 이러이러한 업적을 보건대 이 사람은 어떠어떠했다. 어떠어떠한 공헌을 한 인물이에요. 정말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이런 자기 평가를 덧보탰다는 거예요. 이런 3단의 구성을 가지고 있었어, 전기가. 이게 전기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가전도 어떻게 했다? 이 전개의 형식을 빌려오더라. 빌려왔는데 그런데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주인공이 아니었다. 사물이 주인공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전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의인 전기체라고도 한다.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여기 가전의 전이 여러분 이게 전하는 건데 뭘 전하는 거야?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를 전한다는 뜻이고요. 여기 가가 거짓 가짜예요. 그러니까 인물의 일대기를 전하는데 거짓되게 전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전체를 문학사적으로는 어떻게도 말하냐면 최초의 개인 허구 창작물이야 이렇게도 말해요. 작가가 정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최초로 그러니까 그 전때 가전의 전때는 선생님 이따가도 설명할 때지만 공동 창작물들이었어. 다. 개인 어떤 창작자가 정해져 있던 게 아니고 그냥 민간에서 서로 적층되어서 이야기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공동 창작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 와서 어떤 특정 작가가 개인이 한 스토리를 허구적인 이야기, 거짓말이지 거짓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만들어냈어. 그게 가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가전에는 특이하게도 뭐가 주인공이었다? 사물이 주인공이었고 어떤 형식을 빌렸다? 전기문의 도입, 전개, 마무리 형식을 빌려왔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거야. 첫 문장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수를 의인화한 국순전과 국선생전. 여러분 사물이 주인공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놓치지 말아야지. 국순전과 국선생전이란 작품이 있는데 얘는 주인공이 뭐다? 술이다 라는 얘기야. 엽전은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뭐 고려시대나 옛날에 조선시대 때 쓰였던 동전을 의인화한 공방전은 뭐가 주인공이야? 돈이 주인공이야. 이런 게 작품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 문학 시간에 가전체를 배운다 그러면 정말 대표적으로 배우는 작품이 딱 요 세 개인 거야. 국순전, 국선생전, 공방전. 요걸 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문학 양식의 근원은 여러분 뭐야? 뿌리지, 뿌리. 뿌리를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당나라에서도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고 신라에서도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당나라나 신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국순전도 나오고 국선생전도 나오고 공방전도 나오고 그랬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됐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가전 양식의 형성에 전래의 동물 우화가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왜? 동물 우화라는 것도 뭐야? 동물을 어떻게 한 거야? 의인화시킨 거잖아. 이서부화 생각해보면 되죠. 여우랑 두루미가 나오는데 막 자기네들끼리 대화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잖아. 사람처럼. 의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전이나 동물 우화가 있을 때 이거 공통점이 있더라. 공통점이 뭐다? 이거는 의인화가 일어나다.
인화가 일어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딴 얘기 좀 하고 싶대.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 상관 서로 관련돼 있는 거지. 인화라는 점에서. 그렇더라도 대개의 동물 우화는 동물 간의 사건이 중심 내용을 이루는데 비해. 자, 동물 우화는 가전은 한 사물의 내력, 속성, 가치에 대한 관심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여러분 차이. 설명합니다. 선생님 생각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더 중요해요. 차이. 자, 우리 이 문학의 복이나 문학과 연결되어 있는 독서 지문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 뭐다? 대비다. 라는 얘기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분류하고 대비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대비가 나오면 놓치면 안 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반드시 잡고 가야 돼. 라는 얘기는 선생님 굉장히 강조해서 하죠. 여기도 대비가 나왔어.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뭘 놓치면 안 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지. 차이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럼 차이의 포인트가 이렇게 잡히는 거야. 자, 동물 우화에서는 동물 간 사건 중심이야. 그죠? 그런데 포인트 가전은 어때? 한 사물이 중심이야. 요게 포인트로 잡혀야 돼. 여러분 내력 속성 가치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훅 지나가도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자, 차이를 잡아야 되니까 동물 우화는 동물 간 여러분 이거 사이간자잖아. 그러니까 동물과 동물 사이 의 사건이 중요하다 그 얘긴 거야. 그러니까 동물이 최소한 뭐 동물 주인공이 2마리 이상이라는 얘기지. 그게 동물 우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 얘기예요. 반면에 어머 미안해. 요거 이제 동물 우화 쪽으로 가야 돼. 여러분 선생님 필기 잘못됐다. 요거 이쪽으로 보내세요. 가전은 어떻다. 가전은 한 사물이다. 한 사물 하나의 사물이다. 이래야 여러분 차이의 포인트가 잡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보이시죠? 자, 다른 색깔 펜으로 한 번만 더. 자, 여기는 하나이야, 가전은. 그런데 동물 우화는 어떻다고? 동물과 동물 사이가 포인트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어떻게 대비가 나오면 차이의 포인트를 잡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고려 후기에 가전이 발달하게 된 것은 창작계층인 사대부들의 사상적 특질 때문이라는 설명이 정설이다. 여러분 여기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벌써 2개나 잡고 있어. 하나, 자 가전 언제 나왔다? 언제 발달했다? 발달 시기 언제다? 고려 후기다. 잡아야 되겠지. 창작계층 누구다? 사대부들이다. 라는 것도 잡고 있어야 되겠죠. 창작계층. 자, 사대부들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고려 마렵에 출연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조선을 개국한 공신들이 우리 사대부들이었죠. 이 사대부들은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을 수용했어. 성리학을 수용한 진보적 지식인들 고려 마렵에. 진보적인 지식인들이었고 그래서 고려의 그 부패, 그 비리 그런 것들을 못 참고 결국 뭐를 만들어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주된 계층이잖아요. 근데 이 사대부들이 가전을 발달시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 계속 볼게요. 당대 사대부들은 종래의 귀족들과 달리 세계와 인간 생활을 구성하는 실제적 사물에 깊은 관심을 가졌대.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 했다.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이 실제 그래요. 가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은 이걸 가전을 창작했던 창작계층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연과학자들이랑 비슷해.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야? 계속 우리 외부 세계를 관찰하는 거지. 사물을 관찰하고 이 사물은 어떻게 생겨났고 이 사물은 어떤 것으로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이런 거를 막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거. 이게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들도 가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외부 사물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돈이다. 그러면 돈은 처음에는 중국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돈을 어떤 왕조에서는 어떻게 썼고 어떻게 활용이 됐고 어떻게 사라졌다가 어떻게 다시 나타났고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쭉
관찰해가지고 쭉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제 사대부들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관찰하고 정리했던 지식들을 어떻게 가전으로 막 풀어놓게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이에 따라 사물과 관념을 긴밀하게 통합하여 파악하는 문학 양식인 가전이 등장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자들이랑 비슷한 점에서는 비슷한 건 어떤 점에서? 객관적, 외부, 사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그런데 좀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 놓고서 외부 사물 관심에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를 관념을 결합시켰더라. 관념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단추를 막 그 단추의 역사적인 어떤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고 단추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다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해.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으로부터 인생의 진실, 진리, 깨달음, 교훈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지. 그래서 사물과 관념이 통합이 되는 그런 작품류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처럼 가전은 구체적 사물과 경험을 중시하되 이것을 이념적인 해석, 아까 선생님이 쉽게 말해서 깨달음 이런 거라 그랬어. 이렇게 걸러내려 한 점에서는 자 너무 중요한 단어 나왔다. 교술적이고 그것을 단순히 지식 혹은 이념으로 전달하지 않고 이 인물의 생애로 구체화하여 형상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어떻다? 서사적이다. 자, 가전의 성격이 둘로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교술적이다. 두 번째는 뭐다? 서사적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교술과 서사가 뭔지를 좀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네. 그치? 교술이라는 건 여러분 대표 하위 갈래 뭘 대표로 생각하면 된다? 수필을 대표로 생각하면 된다. 서사 갈래 대표는 뭐다? 소설이다. 그러니까 가전은 수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고 소설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고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앞에 나왔던 그 문장 사물과 경험을 중시하되 이념적 해석으로 걸러내려 했다. 이래서 교술적이었다라는 말을 선생님식으로 다시 한번 좀 바꿔본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러분 수필이라는 교술 갈래가 갖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였다 그거야. 첫 번째는 외부 사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현대수필도 마찬가지야. 현대수필도 보면은 여러분 요걸 안 상태에서 현대수필의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럼 작품 제목이 어떠냐면 이런 거 되게 많아. 나무, 바위, 단추, 심지어 자장면 이런 작품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자장면 그 자체에 대한 얘기. 또 뭐 나무 하면 그냥 나무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 이야기들을 해. 그게 수필이 갖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부사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를 하냐면 교훈적인 내용을 이끌어내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여기 관심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단추 얘기를 실컷 한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첫 단추를 잘 깨라는 말이 있다.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 이러면서 인생 얘기를 하는 거야. 깨달음. 그래서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해. 이거는 어떻다고? 이건 이념이라고. 이념적인 거라고. 추상적인 거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간단 말이야. 이게 수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그 얘기야. 근데 이게 어디 나타났다? 가전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가전은 굉장히 교술적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반면에 수필과 다른 점이 뭐냐? 서사적이기도 하다는 얘기지. 서사적인 게 여러분 소설이 대표 갈래라 그랬잖아요. 소설이면은 뭐야 이거는 허구물이라는 얘기야. 허구 창작물. 이야기를 만드는 거지. 스토리를 뭐 어떤 주인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주인공이 뭐 어떤 말도 했고 어떤 사건도 만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성장해 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거지. 이렇다는 점에서는 어떻다? 서사적이다. 아 그러니까 수필의 성격, 소설의 성격 이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구나. 가전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다.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앞에서 다 했던 얘기 그죠? 사물과 사람이 별개의 존재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 요게 중요하겠다.
그쵸? 의인화했는데 그거를 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거기엔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느냐?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느냐? 사물과 사람이 별개의 존재일 수 없다. 다시 말해 서로 어떻게 됐다?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람과 사물이. 그러니까 사물이 이러한 어떤 과정을 거쳤다면 사람의 운명도 이러한 과정을 똑같이 비슷하게 거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는 사물과 사람이 무슨 관계다? 사물과 사람이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내재되어 있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사물은 그 자체로서 일정한 내력을 갖췄고 요긴한 구실을 하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단추 이런 것도 사실은 처음 만들어질 때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역사에서 또는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가지게 됐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그러한 사물과의 관련을 맺으며 살아갈 따름이다. 또 사물의 다양한 쓰임새에서 유추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3개 여러분 유비추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해야 할까? 개념이 세 가지 정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비유가 들어가 있어. 유비추리에는 비유 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론이 들어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유비추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가전도 이런 사물로부터 유추해서 인간사의 다양한 단면을 통찰한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유비추리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네,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뭐냐면요. A는 굉장히 낯익고 친숙하고 구체적인 또는 경험적인 사례예요. 이게 자 비유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이게 비유가 돼. 다시 말해 얘가 보조관념이 돼요. 보조관념이 돼서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B야. 그런데 그 B는 좀 낯설고 경험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좀 추상적이야. 모호해요. 그 모호한 인생의 진리, 진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지. 근데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걸 대놓고 말하면 야 인생이 뭐니? 인생이 뭐야? 포기하지 않고만 가면 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가면 그냥 그게 그 자체로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듣는 사람이 뭔 얘기야 그게. 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이 예를 들어봐. 내가 예를 들어줄게. 내 얘기를 들어봐봐. 그래 놓고 비유를 예를 들어주는 거야. 비유를 예를 들어줘서 A를 통해서 그 보조관념을 통해서 인생이 참된 진리라는 원관념을 추리하게 해주는 거. 이 방식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유추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유추의 가장 간단한 문장 여러분 기억해 놓고 가십시다. 이런 게 유추의 가장 간단한 문장이에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뭐뭐와 같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비유 중에서도 뭐가 쓰였어요? 지규가 쓰인 거죠. 지규가 쓰여서 여러분 인생이 뭐야? 여기야. B. 설명하고 싶은 인생의 진실, 진리는 이쪽에 있는 거고 마라톤은 뭐야?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보조관념인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해보는 설명이 쭉 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독자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 그럼 마라톤. 그럼 내가 마라톤 경기에 참여해 보기도 했고 또는 마라톤 경기를 좀 구경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라톤과 같다라는 건 뭘까? 아, 마라톤. 42.19km 아주 많은 장거리를 달려가는데 막 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좀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달려야 돼. 어떨 때는 빠르게, 어떨 때는 좀 천천히, 또 어떨 때는 쉬어가기도 하고 그게 마라톤이지. 또 마라톤은 경기가 끝났을 때 1등도 박수를 받지만 경기를 구경하다 보니까 1등보다 박수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네. 어떤 사람이더라? 꼴찌가 박수를 더 많이 받네. 이상하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왜 마라톤은 꼴찌한테 그렇게 박수를 많이 해줄까? 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돌파하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던 그 모습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박수를 더 많이 해주는 거구나. 아, 마라톤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니까. 인생 또한 그렇겠네. 어떨 때는 좀 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로 미친 듯이 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또 옆에서 달리는 사람, 옆에서 같이 그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인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다? 추론 방식, 유추다. 그 얘기예요. 응? 그런데 가전도 뭘 사용하고 있다? 설명 방식으로 이 유추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왜? 이게 사람과 사물을 기본적으로 대응 관계에 있고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니까 사물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유추하게 만들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 결과 인간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바른 길을 찾자, 깨달음이죠. 깨달음. 바른 길에 대한 지향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사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사물이 비유가 되어서, 보조관념이 되어서 결국 어디로? 인생의 깊은 내면에 대한 통찰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가전이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설명 방식이 뭐다? 유추다 라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한편 조선 후기까지 긴 생명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전은 소수의 문인들 사이에서만 창작되고 향유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계 얘기가 나오는 거네. 그 이유는 가전이 난삽한 정거와 현학적인 책상에 의존하였을 뿐 아니라 이 글이 난삽하다. 여러분, 난삽 무슨 뜻이야? 난삽? 어렵다. 쉽게 말하면 어렵다. 어려운 전거, 근거가 되는 글 또는 이야기라는 뜻이야. 난삽한 전거. 현학적인 여러분 별표 5개. 자, 이 어휘는 정말 많이 나와. 기억하고 가야 돼. 현학적이라는 거는 자기 지식을 과시하는 태도. 과시하는 태도를 뭐라 그런다? 현학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조선 후기까지 생명력 자체는 길었는데 가전은 아주 소수만 창작하고 소수만 즐겼다. 왜? 너무 어려워. 뭐가? 아까 얘기했죠. 이사대부들이 자연과학자들처럼 이 사물의 역사적인 어떤 내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고, 어떤 왕조에는 이게 어떻게 됐고, 어떤 왕조에는 또 어떻게 됐고, 막 이런 거를 막 훑어서 막 연구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자기 작품 가전으로 옮겨놓다 보니까 이 근거가 되는 이 지식의 옛 문헌들이, 어려운 문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지식을 과시해. 내가 이렇게, 이 사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 너 이만큼 알아? 뭐 이렇게 과시해. 기분 나빠 읽는 독자들이 너무 어렵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체험과 동떨어진 관념. 너무 이제 관념적으로 간 거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소수만 즐겼다.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해서 글은 끝났는데 선생님이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자, 산문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별표 5개 하시고요. 산문의 발달 과정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산문은요, 뭐부터 출발을 하냐면 설화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가 설화라고 이야기하면 신화, 전설, 민담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설화라고 이야기하죠. 혀설자야. 입에서 입으로 굽이 전승되었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었던, 전해졌던 이야기, 공동 창작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설화라고 이야기해요. 작가가 있다 없다? 작가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화로 이야기가 출발했어. 고대부터 이런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대의 신화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있다가 이게 국가의 체제가 정비되면서 국가 체제가 정비되면 인간들은 뭐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문화를 정리하고 싶어 해, 문화를. 근데 이 이야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화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정리하고 싶어 했던 그 국가의 지도층들이 폐관이라는 벼슬을 만들어냈어요. 폐관은 그러니까 벼슬 명칭이야. 그런데 내가 폐관으로 임명받았어?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면 붓을 딱 들고 종이 가지고 막 그 어디 시골 같은 데로 내려가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막 불러. 할아버지 여기 와서 나한테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이러는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러면 쭉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폐관문학입니다. 그러니까 폐관문학은 개인 창작물인가요? 개인 창작물? 아니죠. 공동 창작인 설화를 어떻게 한 거야? 공동 창작물인 설화를 기록한 거야. 누가? 폐관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폐관문학이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고려로 가면 드디어 뭐가 나타난다? 가전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쵸? 가전체가 나타났어? 선생님 너무 이거 크다. 좀 줄여볼까? 네. 이렇게. 가전체가 나타나요. 가전체가 나타나는데, 자, 가전체가 아까 이제 가전체의 특징은 다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뭐 전기의 형식을 빌렸다든지 사물을 의인화했다든지 역사적인 어떤 난삽한 정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얘기 막 다 했잖아요. 최초의 개인하고 창작물이었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거 그러면 얘들아 최초의 개인 허구 창작물이니까 소설의 성격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소설인가요? 앞에서는 물론 이 글을 쓴 저자가 가전체 소설이라고도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가전체는 소설의 전 단계라고 우리 보통은 얘기하지 이게 소설의 출발이야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쌤이 잘렸네 얼굴이. 자 얼굴은 좀 나와야 되겠다 그치? 여기를 줄일 수 있게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왜 그러냐면 뭐 어떻게 해야 얼굴이 나올까? 얼굴 안 나와도 될까? 네. 같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개인하고 창작물인데 우리가 소설이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조선에 나오는 거야. 조선. 최초의 한문소설이 나오죠. 조선. 세종조, 단종, 세조를 거쳐서 누구? 김시습의 금오신화. 소설이라기보다 소설집이지. 소설집. 5편의 소설이 이제 전해지고 있으니까 최초의 한문소설이 조선시대 때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배운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한문소설 나오고 그 뒤에 최초의 한글소설이 또 나오지. 그게 뭐야? 허균의 우리 다 알아. 허균의 뭐 홍길동전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조선으로 가서 조선 후기로 가서 조선 후기 때 막 그 소설의 전성기를 맞아요. 그래서 막 영웅소설, 가문소설, 가정소설, 군담소설 이런 게 막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선의 막 부흥기를 맞는 게 소설인데 그 소설의 출발 언제다? 조선이다. 응?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서사적인 성격은 가전의 서사적인 성격, 아까랑 좀 연결한다면 가전의 서사적인 성격은 조선시대의 소설을 만들어내게 되는 어떤 에너지원이 됐어. 얘가 부스터가 되어가지고 얘를 부스터 삼아가지고 조선시대 때 드디어 뭐가 나오는 거야? 가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형상화, 문학적 형상화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드디어 소설이 빵 꼽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가전에는 어떤 성격도 있었어요? 교술적인 성격도 있었어요. 그죠? 교술적인 성격 뭐지? 외부 사물 그 자체에 대한 관심과 그거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는 거. 이런 교술적인 성격은 조선 후기로 가면 우리 또 배우게 되었고 고등문학 시간에 내간책 수필로 연결이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 2개를 말해라 그러면 조친문이랑 규중, 칠욱, 쟁농기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의 가전체의 교술적인 속성이 영향을 끼쳤더라. 그러니까 조친문이랑 규중, 칠욱, 쟁농기는 뭐가 주인공일까? 네. 사물이 주인공이겠죠. 그리고 뭘 이끌어낼까? 교훈성을 이끌어내겠죠. 그런 내간책 수필로 이어져 갔어요. 이게 바로 사문의 발달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개화기 때 신소설 나오고 이광수의 무정으로부터 출발해서 근대 소설이 시작이 되고 현대소설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사문의 발달사다라고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가전이 뭔지, 그리고 가전이 우리 어떤 산물의 발달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글 한 편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론을 좀 머릿속에 이렇게 딱 장착을 해 놓고, 그리고 국순전, 국선생전, 공방전 이런 주요 작품들을 정리하고 가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고등문학에서는 가전체와 관련해서는 거의 어려울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정리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공부에 좀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열학당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텍스트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텍스트를 다운을 받아서 놓고 선생님이 필기하는 걸 그대로 같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